KBS 열린 토론. 안녕하십니까. KBS 열린 토론 배종찬입니다. KBS 열린 토론 격주 금요일마다 정치가들의 소식통이 전하는 국회 안팎의 소식, 정치가 중계로 여러분들을 만납니다. 6.3 대선이 앞으로 18일, 사전투표까지는 2주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숨가쁜 대선 레이스가 진행되고 있는데요. 오는 일요일에는 대선 후보자들의 첫 토론회도 예정돼 있습니다. 정책 현안은 물론 조기 대선의 원인이 된 계엄과 탄핵을 둘러싼 공방이 한층 거세지고 있는데요. 무르익는 6.3 대선, 각 후보들의 행보와 판세 분석해보고 각 당 내부 분위기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KBS 열린 토론 지금 시작합니다. 치열한 토론 속에서 더 나은 세상을 찾아갑니다. 올바른 세상을 만드는 첫걸음. 평일 저녁 7시 20분 KBS 열린 토론. 오늘 정치가 중계 함께해 주실 네 분 소개합니다. 박명호 동국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자리해 주셨고요. 안녕하세요. 이동수 청년정치크루 대표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곽우신 오마이뉴스 정치부 기자 나오셨고요. 네, 안녕하세요. 이성택 한국일보 정치부 기자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KBS 열린 토론 문자로 참여하실 분은 샵 9730으로 의견 남겨주실 수 있고요. 단문 50원, 장문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붙습니다. KBS 1라디오의 모든 프로그램은 유튜브에서도 함께 할 수 있으니까요. 많이 들어와 주시고 구독 꾹 눌러주시고 좋아요도 많이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6.3 대선 이제 18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시간이 빠르게 가고 있는데요. 각 후보들은 지방을 돌며 선거 유세 시작했고요. 먼저 박명호 교수님께 지금 뭐 3자 구도라고 이번 대선판을 설명을 하고 분석을 하고 있는데 대체로 후보들의 행보 어떤 점에 지금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봐야 될까요? 글쎄요. 그 선관위에서 오래 근무하신 분 한 분 어떻게 얘기를 들을 기회가 있었는데 예. 그분 표현에 의하면은 여태까지 제가 30여 년 동안 본 선거 중에 가장 조용한 선거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가 하는 저도 생각을 해봤는데 거리에 현수막은 많이 봤고 또 유세 차량이 돌아다니는 거는 가끔 본 것 같은데 아직 좀 잃는 건가? 뭐 이렇게 그 단상에서 연설을 하거나 하는 경우는 그렇게 잘 보기가 어려웠던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번 선거가 탄핵 선거라고 하는 것이 영향을 주지 않았나 생각이 되고 그런 면에서 최근에 여론 흐름도 그렇게 큰 그 뭐랄까요 변수가 없이 일관된 어떤 그 모습을 보인다는 측면에서 보면 저 개인적으로는 사실상 뭐 거의 굳어진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고 또 제 개인적인 편견입니다만은 후보 등록 즈음의 여론조사들을 다 모아서 평균을 내보면 그게 이제 후보 그 결과하고 거의 일치했던 여태까지의 경험이 있는데 물론 이게 그 케이스가 8번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일반화시키는 데는 좀 어려움이 있을 수 있겠지만 대체로 그 후보 등록 전후의 여론 그다음에 이번에 같은 경우에는 특히 탄핵 대선이라고 하는 부분에서 상당히 구조적으로 일정 부분 정해져 있는 게 아닌가. 물론 오늘 현재 시점이고 앞으로 또 어떤 변수가 있을지는 예상할 수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아직 18일이 남아 있으니까요. 이동수 대표는 지금 전개되고 있는 선거 후보자들의 대선 후보자들의 행보는 어떻게 보세요? 네, 저도 이제 박명호 교수님이랑 좀 비슷한 의견인데요. 진짜 지금 이번처럼 대선 분위기 안 나는 대선이 또 있을까 싶어요. 아무래도 이제 기본적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이후에 치러지는 조기 대선이라서 좀 각 정당들이 준비가 좀 덜 된 면도 있겠지만은 특히 이제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후보 등록일이 다 되어서야 이제 최종 후보를 선출이라고 해야 되나요? 선정을 했고 이제 그 다음 날부터 이제 공식 선거 운동 시작될 때 보면은 그 전날까지 이제 후보가 누군지 모르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후보 이름도 없는 점퍼 입고 막 선거운동하고 막 이랬었잖아요. 제 주변에도 이제 지인들이나 이렇게 얘기를 들어보면은 진짜 대선 분위기 안 난다, 대선 느낌 안 난다, 좀 이런 그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아무래도 이제 국민의힘 당내 상황이 너무 지리멸렬해 있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2017년 대선 같은 경우에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이후에 치러지기는 했지만은 그때는 이제 홍준표 후보 중심으로 그래도 이제 당이 뭉쳐가지고 좀 선거운동을 하는 모습은 보여줬었잖아요. 근데 지금은
후보는 사실 뭐 선거운동은커녕 그 안에서도 지금도 이제 윤석열 전 대통령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두고도 막 이견이 분분하고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는 확실히 좀 이 균형추가 한쪽으로 많이 기운 것 같은 그런 느낌은 듭니다. 네. 정치를 분석하는 두 분의 의견은 이렇게 나왔는데 현장은 어떨까요? 이성택 기자. 예. 각 당의 캠프는 어떻습니까? 먼저 이제 민주당 분위기부터 좀 전해드리면은 뭐 혹자는 부자 몸조심 이런 표현도 씁니다만 그보다 이제 돌다리를 두드리면서 모든 리스크 요인을 하나하나 점검해가면서 체크하는 상황입니다. 뭐 혹시나 있을 수 있는 보수 진영의 그 단일화, 뭐 이준석 후보, 김문수 후보의 단일화를 말하겠죠. 그런 단일화를 하나하나 견제하기도 하고 또 샤이 보수 있을 수 있는 샤이 보수에 대해 견제하기도 하고 또 심지어 이제 이재명 후보에 대한 테러 가능성에 대해서도 하나하나 점검을 하면서 예. 모든 돌발 변수를 챙기는 모습이고요. 반면에 이제 그 국민의힘 분위기는 한마디로 요약하면 산 넘어 산이다. 이제 탄핵으로 치러지는 대선이니까 구도 자체가 좀 불리한 데다가 게다가 이제 그 강제 단일화 파동이 있었죠. 그 여운이 아직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직 집중력이 좀 분산이 돼 있고 그때 이제 서로 남았던 그 감정의 앙금들이 아직 남아 있어가지고 확실히 후보를 이렇게 밀어주거나 이런 분위기들이 좀 떨어지는 모습이고요. 이제 또 그 윤석열 전 대통령 탈당 문제로 해가지고 다시 한번 당이 좀 균열이 조금 더 이제 구심력보다는 원심력이 조금 더 돋보이는 이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강우승 기자, 네. 이 국민의힘이 이제 쫓아가는 판세 임건망은 분명해 보입니다. 그러면 더 지지를 얻는 그런 또 행보를 해야 될 텐데 그런 또 전략도 실천해 내야 될 텐데 이 어제 최경환 전 의원 국민의힘입니다. 장해찬 전 청년 최고위원이 복당을 했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또 논란이 있는 것으로 보이네요. 네,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이제 중도 보수를 표방을 하면서 조금 더 오른쪽으로 외연 확장을 하고 있는 모습이라고 한다면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중도를 위해서 왼쪽으로 움직여야지가 아니라 오히려 더 오른쪽으로 가서 집토끼를 잡아야겠다 약간 이런 분위기로 보입니다. 왜냐하면은 아까 뭐 이동수 대표도 말씀해 주셨고 뭐 이전에도 얘기해 주셨지만 기본적으로 지금 당이 워낙 상황이 안 좋은 상황이다 보니까 이걸 좀 다잡기 위해서는 뭐 외연 확장 이건 너무 먼 얘기고 일단 갈라져 있고 흩어져 있는 오른쪽 표라도 먼저 일단 모아야겠다. 이게 좀 일 과제가 되다 보니까 네. 과거 친박 혹은 친윤계에서 이름을 알렸으나 여러저런 이유로 지금 당 밖에 있던 사람들 다시 끌어모으는 것으로 시작을 하고 있는 걸로 보이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빅 텐트를 치기 전에 스몰 텐트 먼저 치겠다라고 포용 통합을 얘기를 한 건데 말씀해 주신 것처럼 뭐 대표적으로 지금 장해찬 전 청년 최고위원 같은 경우에는 지난 국회의원 선거 당시에 워낙 과거 SNS 막말 논란들이 불거지면서 공천이 취소가 됐고 예. 무소속으로 나갔다가 이제 떨어진 사람인 거잖아요. 그리고 이후로도 굉장히 한동훈 지도부를 비난을 많이 했던 사람인데 이 사람을 특별한 명분 없이 그대로 복당을 시켜주다 보니까 당장 당내 친한계에서 반발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뭐 김종혁 전 최고위원 같은 경우 이 선거 막치려고 작정을 했느냐 뭐 이런 식으로까지 SNS 쓰고 있는 상황인 거기 때문에 결국에는 국민의힘이 급해서 뭔가 좀 더 우클릭을 하고 있긴 한데 그게 전반적인 큰 판에 영향을 줄 거냐 이건 좀 물음표인 상황입니다. 그러니까요. 누구를 영입하느냐 또 그 인물의 성격이 어떠냐에 따라서 지지율에 조금이라도 영향을 줄 텐데 이성택 기자 예. 또 한 명의 영입 인사는 더 큰 논란이 될 수도 있을 법한 인물로 보여요. 5.18 민주화운동 진압을 주도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던 정호용 전 국방부 장관을 상임 고문으로 임명했다가 5시간 만에 취소했네요. 그런데 다 좀 민감하면 대선 이후도 미뤄도 될 텐데 어떻게 봐야 되나요? 일단 그 이분을 저도 누군지는 잘 몰랐었거든요. 그 연세가 굉장히 많은 분입니다. 서울의 봄에 예. 극 중의 인물로 나오긴 합니다. 아, 이제 이름이 다르죠. 1932년생.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름이 다르게 나오죠. 그러니까요. 네. 1932년생이니까 이제 90세가 넘으신 분이고, 근데 이제 12.12 신군부 군사반람의 이제 핵심 인물이었고요. 민주화운동 진압에 깊숙이 관여를 해가지고 징역 7년이 실제로 확정이 돼서 이후에 형을 살다가 특별 사면이 된 인물인데 이제 14일에 임명을 했다가 5시간 만에 조용히 취소를 했습니다. 그 김재원 비서실장이 먼저 이제 총대를 메고서 이건 내 잘못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여러 사람이 이제 추천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취합해서 전달하는 과정에서 이런 분이 끼어 있었는지 부주의로 미처 확인하지 못했다. 대단히 송구하다 이렇게 바로 자세를 낮췄고요. 김문수 후보 같은 경우에도 업무상 착오가 있었다. 나와 사전에 상의가 된 건 아니다. 이렇게 좀 선을 그은 상태인데요. 예. 이 말을 이제 좀 그대로 믿자면은
선거 때는 돕겠다는 사람들이 여기저기 많은데 이게 무슨 뭐 장관 인선하는 것처럼 하나하나 인선 체크를 그 배경 체크를 하나하나 하기 좀 제한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섞여 들어왔을 수도 있다 이렇게도 볼 수 있는데 하지만 이분이 그 군 이쪽에는 상당히 유명한 분인데 과연 정말 모르고서 했을까? 혹시나 이게 좀 아니한 생각 내지는 큰 문제는 없을 것이다. 그 지지층 단결이 우선이다 이렇게 판단했을 것이다. 네. 이런 시각도 있기 때문에 민주당에서는 이건 뭐 윤 어게인을 넘어서 전 어게인이다 뭐 이런 평가까지 내놨습니다. 이 사건은 이제 저도 이제 이 사건 취재한 모 기자한테 제가 좀 건너서 들었는데요. 예. 이제 그 지난 4월달에 보수 진영 전 국회의원들 한 120여 명 정도가 이제 김문수 후보 당시에 이제 고용노동부 장관이 때 출마해야 된다 이런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했었거든요. 근데 그 중에 한 분이 그 이민배 전 국회의원이라고 이분이 이제 김천에서 3선을 하신 분이에요. 근데 이번 그 명단 작업을 이분이 이제 주도적으로 했대요. 근데 이제 이분이 처음에 정호영 전 장관한테 전화를 했을 때 정호영 전 장관이 본인은 이제 5.18과 관련된 부분도 있고 나이도 많으니까 좀 여기서 빼달라 이렇게 요청을 했었대요. 근데 이제 이분이 그 임 전 의원이 이제 그거를 듣긴 했는데 깜빡하고 이제 다음 분들 막 이렇게 섭외를 하고 이제 명단을 넘겨버린 거예요. 근데 그게 이제 그대로 나가가지고 이 사건이 지금 터진 거거든요. 근데 저는 뭐 정호영 전 장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물론 임 전 의원이 이제 실수로 뭐 넘겼다고 하더라도 실무선에서 이분이나 뭐 과거에 허화평, 허삼수 이런 분들은 그래도 50 시대에 굉장히 유명한 분들이잖아요. 근데 이거를 과연 국민의힘 당직자들이 몰랐을까? 전 그런 좀 의문이 들고 그만큼 이제 선대위가 상황이 안 좋다는 걸 보여주는 장면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의 당 상황을 아마 웅변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돼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 잘못 들었나 했어요. 그러니까 동명이인이 있는 거 아닌가 생각을 했어요. 네. 그러니까 이분이 이제 신군부의 대표 인사 중에 하나인데 아마 생존해 있는 유일한 그 분이라는 것 같아요. 연세가 좀 90이 넘은 정도니까. 그래서 참, 야, 뭐 우리 저 이동수 대표 설명으로는 있을 수 있는 실수 있긴 한데 참 저렇게 하기도 어렵다. 이게 어떻게 사람들이 받아들이고 할 거. 오히려 정호영 전 장관이 제대로 판단했네. 네. 그 당은 오히려 거꾸로 판단을 했다는 결국은 당의 책임으로밖에 갈 수 없는 것인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게 이길 생각이 있는 건가? 강우식 기자 이 지점에서 여쭤봐야 될 게 지금 박명호 교수께서 이길 생각이 있는 건가? 일요일이 5월 18일 5.18 기념식이 있는 날이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네. 근데 지금 정호영 전 국방부 장관을 이 정호영 전 국방부 장관을 영입하려다가 지금 논란이 되고 있어요. 정작 김문수 후보는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까? 혹시 또 5.18 기념식 뭐 참석 여부에 대한 이야기도 있나요? 그래서 하긴 지금 5.18 기념식 참석 여부가 아직 명확하게 나오지 않은 상황이에요. 당에서 공식적으로. 오늘 지금 중앙일보 보도를 보게 되면 기념식에 불참한다라고 보도가 나오기는 했거든요. 지금 전야제 주최 측에서도 참가를 좀 고려해달라라고 얘기는 사실상 뭐 아시겠지만 오지 말라는 뜻인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김문수 후보가 그냥 묘지 참배만 하고 기념식에 참석하지 않는 쪽으로 가닥이 잡힌 것으로 보이나. 물론 이제 아직 그 일정 공지가 최종 안 나왔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근데 이거 자체가 지금 그 국민의힘 입장에서 조금 명구스러운 게 이재명 후보가 영남에 가가지고 우리가 남이가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바로 논평이 나왔던 게 남 맞다. 이재명 후보는 영남의 진심이 아니다. 그런데 우리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는 호남의 진심이다라면서 광주 정신을 막 이야기를 했단 말이죠. 네. 근데 막상 이 정호영 전 장관 요거 이 이슈가 터지게 되면서 국민의힘 뭐가 호남의 진심인 거냐라는 물음표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겁니다. 특히나 사실 그 얼마 전에 있었던 긴급 기자회견 때도 방금 얘기 나왔습니다만 질문이 나왔는데 거기에 김문수 후보가 하는 말이 자기는 지방일정 가 있느라 몰랐다. 실무자에 실수한 것 같다라고 하면서 본인과 상관없는 식으로 거리를 뒀거든요. 사실은 후보로서 적절하지 않은 발언인 거죠. 몰랐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책임을 통감하고 이런 실수 없도록 하겠다. 5.18 광주 민주화 운동에 대한 본인의 입장은 이거다. 했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조금 계속 미스가 나오고 있는 게 잘 조율이 안 되고 있다. 선대위가. 이건 확실한 것 같습니다. 예. 이성태 기자 또 한 사람의 주목받을 인물이 있는데 바로 국민의힘을 탈당한 김상욱 의원입니다. 오늘입니까? 이재명 후보 지원 유세를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죠. 어떤 내용입니까? 예, 이제 그 김상욱 의원이 원래 국민의힘 소속이었는데 초선 의원이죠. 며칠 전에 이제 탈당을 했고 또 이제 그 이후에 며칠 뒤에는 이재명 후보가 자기가 보기에 가장 그 지금 보수 철학에 가장 맞는 후보다. 그래서 이재명 후보 지지 선언을 했고요. 오늘 이제 급기야 전북 익산에서 이재명 후보가
그 야외에서 유세를 하는데 같이 연단에 올라가서 네. 지원 유세를 했습니다. 민주당 소속이 아니라 무소속 신분으로 지원 유세를 했는데요. 이게 그 민주당에서 상당히 영입에 공을 들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은 그 100마디 말로 우클릭하겠다 이런 것보다 사실 그 보수에 있는 국회의원 한 명 데려오면은 그것이 훨씬 더 확장성이 있어 보이기 때문에 그것이 주는 파급력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데려오려고 굉장히 영입을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 김상욱 의원 같은 경우에도 이번에 그 굉장히 그 국민의힘 안에서 가장 급진적으로 탄핵 찬성을 주장해왔던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당내에서 굉장히 좀 적이 많이 생긴 상태고 예. 이 당에서는 더 이상 그 정치 비전을 좀 찾기 어렵다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양자의 이해관계가 좀 맞아떨어진 부분이 있어서 어떻게 될지는 뭐 좀 지켜봐야겠습니다만 결국에는 아마 민주당에 입당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는 시각이 전망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이동수 대표는 어떻게 보세요? 우리가 뭐 어느 것이 옳다 그러다라는 것을 우리가 뭐 기준을 삼을 수는 없지만 일각에서는 김상욱 의원이 그런 당에 대한 새로운 혁신을 좀 불러올 마음이 있었다면 차라리 여러 압박이 있더라도 당 내에서 그런 선명성 투쟁을 하든지 아니면 탈당을 하더라도 이 대선 국면에는 무소속으로 남는 것이 더 낫지 않았을까 하는 이야기를 하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시는지요? 네, 저도 근데 그 방금 전에 말씀해주신 그 목소리에 어느 정도 동의를 하는 게요. 이 김상욱 의원이 이제 좀 대중적으로 유명해지게 된 계기가 지난 비상겸 이후에 탄핵 표결에 이제 본인은 참석해서 이제 그때부터 좀 소신 있는 정치인으로 비춰지기 시작을 했고 그때부터 좀 유명해진 거잖아요. 근데 되돌아보면 그때 뭐 김예지 의원이라든지 아니면 안철수 의원 이런 분들도 그 자리에 있었는데 유독 지금 국민의힘 구성원들의 그 김상욱 의원에 대한 그 비호감도라든지 반감 이런 게 굉장히 큰 상황인데 전 이게 결국에 대통령 탄핵이라는 이슈가 물론 윤석열 전 대통령이 뭐 전적으로 잘못해서 생긴 일이긴 하지만은 이 여당의 일원으로서 좀 책임을 통감하는 그런 자세를 좀 보였어야 되는데 이분 같은 경우에는 너무 이제 이 이슈가 마치 본인을 피하라는데 좀 뭐 호기가 온 것처럼 이렇게 적극적으로 이제 공격적으로 나섰던 부분들이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좀 많은 반감을 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 김상욱 의원이 만약에 민주당으로 입당을 하더라도 국민의힘 내부적인 타격은 그렇게 크진 않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은 하지만 또 물론 아무래도 이제 이 뭐 중도층이라든지 이제 좀 정치 관여도가 적은 국민들께서 보시기에는 그래도 이제 자꾸 민주당에서 보수 쪽에서 온 인사들이 이제 합류하는 모습이 이제 민주당에는 좀 나름대로 유리하게 작용하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박 교수님께서 어떻게 보십니까? 선거 때만 되면 이제 뭐 소속을 달리하는 움직임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워낙 이제 대선 국면이고 또 탄핵 여파가 있는 그런 조기 대선이라 김상욱 의원의 이 움직임 어떻게 보시는지요? 곧 우리 제 수업에서 학생들하고 만날 예정이거든. 김상욱 의원. 그 학생들이 많이 알더라고요. 사실 저는 이번 일 있기 전까지 김상욱 의원을 몰랐거든. 근데 물론 정치학 전공하는 학생들이니까 그랬겠지만 내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많은 사람이 알고 있고 그 흐름을 이해하고 있어서 만나보고 싶다는 얘기들을 상당히 많이 했던 거에 내가 어떻게 보면 충격이었는데 지금 영입과 관련해서 보면 이게 이제 종횡무진이죠. 한쪽은 많이 자신감을 이제 확실히 보여주고 있는 거고 한쪽은 이제 좌충우돌이야. 이제 뭐 하나 제대로 되는 게 없고 하나 했다가는 이제 오히려 역진하는 것처럼 나타나는 건데 따라서 자신감을 보이는 그런 모습이 아닌가 생각이 되고 김민석 그 최고위원이 깜짝 놀랄만한 보수 인사를 곧 영입될 거다 뭐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재호 전 의원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는데 아직 확인된 건 아닙니다. 네. 제 그냥 짐작인데 네. 그 뭐 홍준표 전 후보의 뭐 초대 총리설과 함께 물론 양측 다 부인했습니다만은 결국은 지금 이재명 후보 입장에서는 안전관리 플러스 이제 거의 뭐 게임 이후를 준비하고 보여주는 단계처럼 된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자, 사람 이 대선 국면에서 옮기는 또 이런 상황들이 이제 익숙하지 않은 건 아닙니다만 한편으로는 또 이제 영입을 시도했다가 취소된 인물도 있습니다. 강우신 기자, 이 내용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홍준표 전 대구시장 캠프의 정책통으로 알려졌던 이병태 전 카이스트 교수, 뭐 방송으로도 알려져 있고 또 보수 활동을 했던 인물로 그렇게 이제 기억을 하는 분들이 계실 것 같은데 민주당에서 영입을
하려고 하다가 어떤 이유 때문에 무산이 된 겁니까? 네, 그러니까 이제 이병태 전 카이스트 교수의 여건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이재명 대표 쪽만이 아니라 이준석 후보 쪽에서도 사실은 좀 공을 들였던 인물이었거든요. 그러니까 홍준표 전 시장이 이제 경선 탈락 이후에 탈당을 감행하고 미국행을 가면서 이제 이재명 후보도 이쪽 공간 열려 있으니까 하고 손짓을 하게 되고 이준석 후보도 직접 이제 그 배움까지 가서 공항을 하면서 얘기를 하면서 인사들을 서로 영입하는 식으로 홍준표의 표를 누가 가져갈 것인가 이런 싸움이 좀 있었는데 이병태 전 교수도 본인이 밝힌 것처럼 고민을 좀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래도 이재명 후보를 지원을 하면서 뭔가 좀 더 주류 경제학적이고 성장에 방점을 찍는 이야기를 하면은 그게 더 집권 이후의 경제 정책을 그리고 실질적으로 국가에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라는 고민 끝에 이재명 후보 캠프 쪽으로 가겠다고 서언을 했는데 이게 하고 나니까 이분이 예전에 했던 과거 막말들이 다시 이제 또 발굴이 되는 거죠. 그러면서 사실은 지금 민주당에서 계속해서 어떤 보수 쪽 인사들이 손을 막 내밀고 있는 상황인데 이병태 전 교수 같은 경우는 워낙 좀 막말이 좀 셌다 보니까 민주당 지지층 일각에서도 이거는 좀 아니지 않나라는 이제 물음표들이 나오게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민주당에서는 손을 좀 내밀었다가 이병태 전 교수 이렇게 받아들이게 되면 조금 오히려 모양새가 안 좋게 되겠다 하면서 좀 유야무야, 좀 흐지부지 되어 버린 상황으로 보입니다. 박 기자님도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그걸 몰랐을까요? 그런 발언들은 이미 공개가 되어 있었을 가능성, 익히 알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면 아예 타진 자체가 시도되지 말았어야 됐을 가능성이 높은데 왜 그랬을까요? 그러니까 첫 번째로는 조금 자신감이 과했다라는 게 좀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지금 뭐 윤여준 전 장관도 영입하고 김상우 의원은 뭐 사실상 지금 뭐 지선하면서 끌어들인 거고 계속해서 오른쪽으로 하다 보니까 지금 이재명 후보가 계속 얘기하는 게 뭐 공약들도 그렇고 얘기하는 게 분배 이런 것보다는 조금 더 중도 보수 포지션의 성장 이런 걸 얘기하면서 경제 전문가라는 좀 그림을 그리고 싶은데 카드만 놓고 보게 되면 경제적으로 뭔가 전문성도 있고 정책을 뒷받침해주면서 홍준표 표를 가져올 수 있다. 이 삼박자가 맞는 이병태 전 교수가 상당히 매력적인 카드로 보였을 거라서 아까 이제 정호영 전 장관 뭐 영입에서도 뭔가 이제 국민의힘이 좀 설왕설래가 있었던 것처럼 그런 막말 논란이 지지층 일각의 반발을 불러올 정도는 예상을 못했던 게 아닌가 이렇게 좀 추측이 됩니다. 이동수 대표는 어떻게 봐요? 대체로 이번 대선의 경우에는 주로 이제 보수 쪽에서 민주당 쪽으로 가는 인사들이 많긴 하지만 이전에는 양쪽으로 오고 갑니다. 이런 인물들의 이동, 뭐 자유로운 선택이라고 봐야 될까요? 좀 그래도 정치적인 좀 꼴불견, 어떻게 보면은 한쪽을 계속해서 지속하지 못하는 어떻게 평가를 해야 될까요? 근데 저는 최근에 이제 이런 보수 인사들의 민주당 영입을 보면서 이제 국민의힘이 계속 빅텐트 얘기했는데 정작 빅텐트는 지금 민주당이 치고 있구나 좀 이런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근데 저는 영입 자체가 가져오는 실질적인 도움은 크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방금 전에 곽 기자님께서 말씀해주신 것처럼 이제 영입을 누군가를 하려고 했을 때 특히 이제 상대 진영에 있는 분들을 모셔오려고 했을 때 내부 구성원들의 반발이 좀 있을 수밖에 없고 또 이제 선거 이후에 논공 행상을 하는 과정에서도 문제가 불거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 누군가를 영입했을 때 이분이 실질적으로 뭔가 큰 도움이 된다 이렇게는 볼 수 없다고 보지만은 이제 아까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뭔가 국민들이 봤을 때 인상 자체가 어느 한쪽에 이제 사람이 자꾸 합류하는 모양새로 계속 뉴스가 나온다면은 그게 이제 저기가 좀 되는 집이구나라는 인상을 주는 효과는 있을 것 같아요. 그 정도의 이제 좀 긍정적인 의미를 부여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 상당히 지금 주로 이제 국민의힘을 둘러싼 인물들의 논란입니다. 이 김문수 후보 지원에 나서지 않는 것도 있고 오히려 지금 홍준표 전 대구시장 이야기를 안 할 수 없습니다. 심지어는 윤석열 전 대통령하고는 상당히 교감도 갖고 또 결을 같이 한다고 보는 시각도 많았었는데 지금 미국 이성석 기자 하와이죠. 예, 하와이로 왔습니다. 네, 하와이로 간 홍준표 전 시장의 대구시장의 발언을 보면 반윤, 반국민의힘 이 아닌가가 의심스러울 정도의 격한 발언을 쏟아내고 있는데 지난 경선 끝나고 난 이후에 정계 은퇴 이후 그리고 미국행에 이르기까지 지금까지의 좀 정리를 해주신다면요. 예, 일단 그 홍준표 전 시장이 이제 그 사실 그 윤석열 대통령 전 대통령 재임 중에는 상당히 어떻게 보면은 밀착을 했었거든요. 한동훈 전 대표와 관계에 있어가지고 오히려 한동훈 전 대표의 각을 세우고 윤석열 전 대통령하고 손을 잡는 이런 모습을 보여줬었죠. 하지만 이제 경선 과정 들어와서 상당히 그 1위 할 가능성도 있다고 그렇게 제기가 됐었는데
어떻게 보면 4위로 밀린 상황에서 굉장히 큰 당의 배신감을 느꼈다고 합니다. 그리고 홍 전 시장이 뭐 본인 주장에 의하면은 이 배경에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배후에 있다. 왜냐하면은 홍준표 전 시장 같은 경우에는 성격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이후에 대선 이후에 윤석열 전 대통령이 당에 대한 장악력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 홍 전 시장보다는 한덕수 전 총리나 김문수 전 장관 같은 김문수 후보 같은 분들이 올라가야지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입지를 다진 데도 좋다 이렇게 판단을 했기 때문에 윤 전 대통령이 뒤에서 마쿠에서 조정을 한 거 아니냐 이런 의심을 굉장히 강하게 품고 있고요. 의심이죠 일단. 예, 의심입니다. 그건 확인되지는 않았고요. 그걸 이제 공개적으로 불만을 표출하면서 미국으로 떠난 상태고, 그리고 국민의힘에서는 그 홍 전 시장에 아주 가까운 측근이라고 할 수 있죠. 부산의 저기 김대식 의원을 하와이로 급파할 계획입니다. 하와이로 급파해서 불려오려고 하는데 큰 틀에서 여기는 두 가지 이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는 홍준표 전 시장을 데리고 오지 못하더라도 홍 전 시장 지지자들 있지 않습니까? 지지자들한테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줘야지 이분들의 표 이탈을 막을 수 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홍 전 시장이 민주당하고 총리설이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현재로서는 신빙성이 아주 높다고는 할 수는 없지만 혹여나 이병태 전 카이스트 교수나 김상우 의원 같은 선택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 경우에 굉장히 타격이 클 수 있어서 그런 부분들을 최소화하기 위한 어떤 노력으로 보이고요. 하지만 그 홍 전 시장이 이번에 선대위로 합류할지는 아직은 합류 안 할 것 같다. 이런 평가가 더 많습니다. 박 교수님, 그래도 내가 30년간이나 이 보수 정당에서 뿌리를 받고 활동을 했던 사람이다. 그렇게 본인의 정통성을 주장해왔던 홍준표 전 대구시장인데 왜 이렇게 된 걸까요? 글쎄요. 그 속마음을 어떻게 알겠습니까만은 우리 이성택 기자의 설명의 연장선상에서 보면 그만큼 그 30년 이상 있었다는 당에 대한 배신감이 아닐까 싶겠죠. 특히 이제 본인 입장에서만 본다면 당했다는 생각을 할 수 있지 않았을까. 특히 그 결선 없이 2차에서 과반 넘겨서 끝날 거라고 본인은 믿었다라고 하는 걸 보면 그런 어떤 그 배후에 보이지 않는 손에 대한 뭐 본인 나름의 확신이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되고, 문제는 이제 어떤 선택을 할 것이냐라고 하는 건데 뭐 본인의 선택이니까 어떤 선택이든 설명이 되겠지만 결국은 민주당 지지층이 이걸 어떻게 받아들이겠느냐라고 하는 거, 특히 핵심 지지층에서 이걸 용인할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부분하고 홍 시장의 어떤 개인적인 그 배신감에 따른 어떤 반발성 선택 그 사이 어딘가에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네. 그 보도가 맞는지 모르겠는데 대선 후에 귀국하겠다는 그 뭐 보도가 있었던 것 같아요. 오면서 잠깐 봤는데 예. 확인이 된 건지는 모르겠지만 본인이 직접 그렇게 밝혔습니다. 본인이 예, 그렇게 예. 밝혔어요. 그렇다면 이렇게 맞물려서 오히려 이 시나리오를 좀 더 그럴듯하게 보여지게 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좀 드네요. 일각에서는 지금 이재명 후보가 러브콜을 보내고 홍준표 전 대구시장에게 심지어는 막걸리나 나누시죠 이렇게 SNS에 올렸고, 또 그 점에서도 홍준표 전 대구시장은 상당히 이 당에 대해서 또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서도 직격을 가하는 모습이거든요. 심지어 일각에서는 일축을 하기는 했지만 초대 총리 제안이 있었다. 이동수 대표가 보기에는 홍준표 전 시장이 민주당으로 갈 가능성 어떻게 보시는지요? 뭐 민주당으로 입당까지는 모르겠지만은 이재명 후보가 뭐 나중에 대통령이 만약에 된다면은 그때 손잡을 여지는 있지 않을까,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그 경우에는 아까 이제 얘기 나왔던 김상욱 의원의 사례와는 달리 좀 이분은 보수 정당에서 30년을 있었던 분이기 때문에 그 파급 효과도 엄청나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저는 홍 전 시장이 왜 이런 생각을 하고 있을까 생각을 해보면은 이제 그 2022년 대선에서의 그 배신감 그게 굉장히 큰 것 같습니다. 그 당시에 이제 여론조사에서는 굉장히 크게 이제 앞서는 상황에서 이제 당원 투표에서 져가지고 이제 네. 결국에 윤석열 후보에게 내어주는 거였잖아요. 근데 그 얘기를 지금까지 하고 있거든요. 근데 저도 이 부분은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2017년에 이제 새누리당에서 이제 자유한국당 넘어가던 시기, 정말 그 국정농단 사태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으로 진짜 당이 완전 쑥대밭이 된 상황에서 이제 총대 메고 대선 후보로 나서서 그래도 이제 24% 정도 득표하는 그 당을 지킨 분인데 근데 그런 분을 당원들이 좀 외면하고 오히려 이제 문재인 정부에서 검찰총장을 했었던 윤석열 후보를 지난 대선에서 밀었다는 데 대한 그 배신감이 지금까지 왔던 것 같고요. 또 네. 최근에 이제 또 국힘 의원들 중심으로 한덕수 전 국무총리를 후보로 내세워야 된다는 움직임이 있었잖아요. 그게 이제 이번 경선에서 영향을 끼쳤다고도 볼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이 좀 종합적으로 반영된 어떤 그 결과가 아닌가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박 교수님께 좀 여쭤보겠습니다. 김대식 의원을 보낸다는 겁니다. 국민의힘에서는 홍준표 전 대구시장의 마음을 돌리기 위해서. 그런데 이렇게 이 국민의힘에 대해서 직격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김대식 의원이 가서 마음을 되돌릴 수 있을까요? 어떨까요? 글쎄요. 글쎄 뭐 그렇게까지 해야 될지는 잘 모르겠는데 지금 더더구나 대선이 뭐 몇 달 후가 아니라 지금 바로 3주 18일 남았습니다. 그죠? 3주도 안 남은 상황이고 그 사전 투표로 따지면은 2주 정도밖에 안 될 걸요, 이제. 그런 시간 내 글쎄 홍준표 전 시장이 얼마나 큰 파괴력을 가질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많이 지금 시간이 지체되고 있는 게 아닌가. 많은 부분에서 좀 타이밍을 놓친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네. 그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본인 소셜 미디어에 이거 관련해서 댓글을 단 게 또 기사가 났는데요. 아, 그래요? 김대식 의원 오지 말라고 했다 이렇게 또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간다고 합니다. 그래도. 그래도 간다고 합니까? 간다고 했습니다. 아 가야죠. 그 네. 말을 했으면. 홍준표 전 대구시장은 오지 마라 하와이라고 하는데 김대식 의원은 가겠다 하와이가 되고 있습니다. 어떤 상황이 될지 또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가구신 기자 또 네. 하나 지금 국민의힘에서 부각되고 있는 것은 바로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탈당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이 부분이 지금 공식 선거운동에 들어간 시점에서 급격히 부각된 이유는 뭡니까? 그러니까 지금 국민의힘 내부도 지금 단결이 안 되고 있는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은 결국 이번 선거에서 어떻게든 좀 추격세를 만들고 이재명 후보와의 격차를 좁혀서 해보려면은 그래도 중도 확장을 해야 되고 중도 확장하려면 결국 윤 전 대통령과 뭔가 선을 끊어야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들이 한 사람들이 있는 거고 네. 또 다른 쪽에는 지금 윤 전 대통령 지지자들이 그나마 남아가지고 당을 지켜주고 있는데 이 사람들마저 손절해버리면 도대체 우리 당은 누가 지켜주겠냐 지지율이 더 떨어질 것이다라고 걱정하는 쪽이 있다 보니까 충돌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전자가 이제 김용태 신임 비대위원장이라고 한다면 후자는 김문수 후보에 가깝겠다고 보겠죠. 사실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지명된 직후부터 계속해서 본인이 뭔가 윤 전 대통령 관련해서는 입장을 밝힐 거라고 이야기를 했고 실제로 인준이 되자마자 첫 기자회견에서 바로 얘기를 했습니다. 자진 탈당을 정중하게 권고드리겠다라면서 직접 찾아뵙겠다. 그리고 심지어 오늘 이제 KBS 라디오 전격 시사에 나와서는 이렇게 얘기를 했죠. 이번 주말까지 매듭을 짓겠다라고 아예 시한까지 박아버렸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기자들은 결국 당무 우선권을 갖고 있는 김문수 후보의 의중이 중요한 거 아니냐 되겠느냐라고 물어봤는데 세상에 어쨌든 김용태 위원장은 비대위원장은 접니다라고 지금 선을 그은 상황이거든요. 말씀드려 죄송한데 잠깐만요. 이 비대위원장을 임명한 사람은 김문수 후보 아닙니까? 지명을 한 거죠. 네. 이런 내용들이 조율되고 나오는 거 아닙니까? 조율 안 된 겁니까? 그러니까 뭐 그렇기 때문에 언론 보도 좀 엇갈리는데 일각에서는 이게 뭔가 약간의 짜고 치는 뭔가 어떻게 보면 이 액션 플랜이다. 그러니까 화전 양면 전술처럼 뭔가 김문수 후보는 윤 전 약속 대통령 대령 지지층을 좀 갖고 있고 김용태 위원장은 조금 더 중도 확장 포지션에서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한 전략으로 해석하는 언론 보도도 있긴 했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실제 조금 노선 갈등이 좀 더 맞지 않느냐 싶은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은 김문수 후보 한테 아무리 물어봐도 계속 입장이 똑같거든요. 탈당하라 하지 말라는 내가 할 게 아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본인이 결정하면 된다라는 식으로 입장을 못 받고 있기 예. 때문에 아마 당분간 좀 샌드위치 신세가 이어질 것 같습니다. 자, 이 가구신 기자가 김문수 후보의 의견을 전달하면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결정할 사안이다. 이성택 기자, 그러면 윤석열 전 대통령 측으로부터 나온 반응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윤 전 대통령은 탈당이냐 아니냐 어떤 의사냐를 알면 더 명쾌해질 텐데요. 일단은 어떤 상황이 될지. 예. 그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입장은 지금 이제 전원을 통해서만 알 수 있는 상황인데요. 여러 가지 전원을 종합해 봤을 때 큰 줄기는 이런 겁니다. 이제 이게 지금 내가 김문수 후보가 직접 나한테 와서 탈당해달라면 할 거다. 다만 이 나의 탈당이 지금의 대선에 도움이 될지는 모르겠다. 이런 게 큰 틀의 기조고요. 이 말인즉은 이제 탄핵 전국대 한때 그
탄핵 반대 지지가 상당히 많이 올랐었거든요. 물론 뭐 탄핵 찬성을 압도하진 못했습니다만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네 이 정도까지 올랐었습니다. 이제 윤석열 전 대통령은 그게 바로 나의 지지율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도 여러 그 보수 주자 아직 경선 결과가 끝나기 전 단계의 얘기인데요. 보수 주자들 지지율을 보면은 김문수 당시 전 고용노동부 장관이 상당히 두각을 나타냈거든요. 한동훈, 홍준표 후보들에 비해서도 두각을 나타냈었는데 그때 있었던 해석이 한동훈, 홍준표의 지지율은 자기 자신의 것이지만 김문수 후보의 지지율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의 지지율이 투영된 것이다. 이런 분석들이 있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나를 나가라 그러면은 김문수 후보 당신한테 도움이 되겠어? 한편으로는 걱정, 또 한편으로는 내가 아직은 살아있다라는 자신감의 그런 반영으로 보입니다. 자, 그런데 지금 김용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대통령을 가서 전 대통령을 가서 만나겠다고 그랬거든요. 예. 윤석열 전 대통령. 그럼 어떻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윤석열 전 대통령 측 반응 나온 게 있습니까? 왜냐하면 지금 사저기 때문에 예. 가서 무작정 만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이 만나는 것을 이제 받아들여야 만나지는 것인데 그런 반응이 있나요? 그렇죠. 이제 그 전에 지금 상황이 굉장히 좀 꼬인 상황인데요. 김용태 비대위원장 같은 경우에 오늘 오전만 해도 어제까지만 해도 가서 직접 오늘이죠. 오늘 오후에 찾아뵙고 말씀을 드리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오후에 입장이 살짝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겠다라는 거에 대해서 명확히 확인을 안 하면서 우리 당의 입장은 이미 밝혔기 때문에 이건 우리 안에서 조용하게 해결을 하도록 좀 지켜봐 달라 이런 쪽으로 오후 들어서 분위기가 급변했거든요. 이것 때문에 조용히 가서 만나려고 그러는 건지 아니면 윤 전 대통령이 생각할 시간을 달라 그랬기 때문에 조금 더 냉각 기간을 가지려고 그러는 건지는 좀 해석이 분분한데 그래서 당장 만날지 안 만날지 자체도 좀 불투명해진 상황입니다. 만나기로 했다면 조율이 끝났다는 거겠죠. 그거 없이 뭐 무작정 만나가지고 요구했다 거부했다 이렇게 되면 뭐 이도저도 아닌 상태일 건데 이 윤석열 대통령이 스스로 결자 해지해야 할 문제인데 이게 지금 그 계엄과 탄핵에 대한 법적인 처리 과정은 지금 재판이 진행 중이니까 결론이 아직 안 남았지만 탈당은 윤 대통령이 가진 그동안의 행위에 대한 정치적 책임의 상징이거든요. 뭐 당의 승리를 기원하고 자시고는 그다음 문제일 거고 일단 본인의 정치적 책임을 완성하는 것인데 근데 그 책임이라고 인식하지 않는 것 같아. 그러니까 오히려 스스로의 존재가 당에 지금 도움이 되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그것이 김문수 승리에도 기여할 수 있다고 믿는 게 아닌가. 그러니까 이제 일부에서 망상이라는 얘기를 자꾸 할 수밖에 없는 게 아닌가 싶은 거고. 네. 이게 결국은 그 이번 대선이 거의 굳어졌는데 굳어진 상황에서 마지막 변수를 볼 수 있는 단일화의 어떻게 보면 계기이자 그 이준석 전제 후보의 조건 단일화 말씀하시는 거죠? 예. 근데 이것도 이미 타이밍을 많이 놓친 게 아니냐.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보면 이제 국힘은 더 어려운 수렁으로 지금 들어가고 있는 상황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이동수 대표는 어떻게 보세요? 지금 김문수 후보가 비상계엄에 대해서는 뭐 사과 발언도 하긴 했습니다만 윤석열 전 대통령의 관계 이것이 바로 이제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탈당 여부와도 맞물려 있는 것인데 그것에 따라서 중도층을 흡수할 수 있고 못하고가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떻게 보시는지요? 저는 큰 의미 없을 것 같은 게요. 이게 이제 뭐 선거 시작 전에 혹은 뭐 비상계엄 직후라든지 아니면 윤석열 대통령 탄핵 소추가 이제 통과될 때 뭐 그 즈음에 뭐 계엄에 대해서 사과하고 탄핵에 대해서 반성하고 이랬더라면은 나름 의미가 있을 수 있었겠지만 지금 와가지고 한다는 걸 뭐 과연 그 유권자들이 저게 진정성이 있는 사과라고 생각할까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네. KBS 열린 토론 참여 안내 로고 듣고 2부로 돌아오겠습니다. 토론에 정답은 없습니다. 토론이 세상을 바꿀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질문은 새로운 세상을 만들 수 있습니다. 질문으로 올바른 세상을 만드는 첫걸음 KBS 열린 토론.
질문, 열린 토론이 시작합니다. KBS 열린 토론은 언제나 열려 있습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9730 그리고 KBS 어플리케이션 콩으로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KBS 열린 토론, 정치가 소식통들이 분석하는 국회 안팎의 소식, 정치가 중계로 2부 이어가겠습니다. 스튜디오에 이동수 청년정치크루 대표, 곽우신 오마이뉴스 기자, 이성택 한국일보 기자, 박명호 동국대 교수 네 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곽우신 기자, 이거 좀 짚어보죠. 민주당이 사법개혁을 고리로 사법부에 대한 공세를 더욱 강화하는 양상입니다. 조희대 대법원장과 관련해서 청문회, 특검법 법안 발의도 있었고, 대법관을 많게는 100명까지도 증언해야 된다. 또 허위사실 공표제를 개정하는 허위사실 공표와 관련된 공직선거법 개정, 그리고 형사소송법 개정을 통해서 현직 대통령에 대해서는 재판 중지. 쭉 제가 이런 일련의 내용들이 있어서 좀 길더라도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여기에 윤석열 전 대통령을 구속 석방했던 지기현 판사에 대해서 접대 의혹을 제기하는 또 움직임이 민주당에서 나왔는데, 이건 어떤 내용입니까? 이게 지난 14일 이제 국회 법사위 회의 때 나온 이야기였는데요. 이제 김용민 민주당 의원이 본인이 제보를 받은 내용이라면서 공개를 한 겁니다. 뭐냐면은 지기현 판사가 이제 룸살롱, 그러니까 그 유흥업소에서 부적절한 접대를 받았다는 거고, 실제 그 접대 한 번의 비용이 한 100만 원에서 200만 원 수준 정도의 접대였고, 그것도 한 번도 아니고 여러 차례였다. 그리고 이 제보가 상당히 믿을만하고 사진 같은 증거도 확보가 되어 있다라고 전했습니다. 다만 이 사진을 바로 공개하지는 않고, 법원에서 뭔가 자정 노력을 보이지 않는다고 한다면 이제 공개를 하겠다라고 압박에 들어간 상황인 건데요. 결국에는 지금 민주당이 일단 첫 번째로는 지기현 부장판사가 지금 주재에서 끌고 가고 있는 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과 관련해서 뭔가 재판이 공정하지 않게 흘러가고 있다라는 강한 의심을 지금 민주당이 계속 갖고 있는 게 하나가 있고, 두 번째로는 일련의 여러 사건들을 놓고 보았을 때 선출되지 않은 권력이 사법부를 입법부가 좀 견제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선거를 앞두고 그렇게 프레임을 세움으로써 지지층 결집에도 도움이 되겠다. 좀 이런 판단들을 하고 사법개혁 의제를 가장 최전선으로 밀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근데 박 교수님, 궁금한 것은 보통 좀 유리한 판세에 있다, 선거에서. 그런 경우에는 좀 덜 유권자들을 자극하고 좀 더 포용과 통합을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은데, 지금 이제 이재명 후보는 그런 행보를 하고 있죠. 민주당은 상당히 사법부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거든요. 이건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이게 윤석열 권력의 실패는 집권당, 정당의 실패로부터 기인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기회도 있었고 할 수도 있었는데 하려 하지도 않았고 할 생각도 없었던 게 실패를 가져온 여러 요인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는데, 이게 이제 이재명 권력이 됐을 때 이 민주당의 이런 행태가 과연 좋은 일일까라고 하는 의심이 드는 거죠. 지금 이거는 대단히 위험한 그 행위들이거든요. 이 조희대 특검뿐만 아니라 그 공선법 개정이라든가 또 무죄일 경우에만 재판을 하라는 거 아니에요? 유죄일 경우에는 재판하지 말고. 그러니까 이런 거는 문제가 돼야 되는데, 지금 이길 생각이 없는, 저렇게 하기도 어려운 걸 하는 정당을 앞에 두고 하니까 이런 게 다 가려져 버려 있는데, 이게 6월 4일 이후엔 다 드러날 거고 그렇게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을 거라고 하는 거죠. 그건 이제 문재인 권력이 그 2020년 총선거에서 이기고 1년도 안 돼서 바로 이 어떻게 보면 그 붕괴를 시작하는 거하고 유사한 게 아닌가. 그런 면에서 민주당의 그 가능성이지만 지금 단계에서는 대단히 우려스러운 장면인데, 지금은 이게 거의 주목을 못 받고 있는 게 또한 문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선택 기자는 민주당 상황을 보면은 상당히 의원 한 명 한 명은 선거 판세와는 별개로 사법부 압박을 강하게 밀어붙이는 양상이거든요. 이런 어떤 내부의 공감대가 형성이 돼 있습니까? 예, 지금 역할 분담처럼 이재명 후보는 좀 이제 온화하고 부드러운 이미지, 중도 보수를 타겟팅한 이미지를 가져가고 있고, 다만 이제 그 의원들은 어떻게 한당 사람인가, 지금 대선을 같이 치르고 있는 거가 맞는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좀 별개로 행동을 하고 있거든요. 하지만 전반적으로 이거는 계산해서 나온 행동이다라는 평가가 많습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이게 그 여러 가지 여론을 봤을 때 아까 저희 박 교수님 말씀하셨듯이 상당히 저기 여러 가지 해석이 나올 수 있고 논란이 될 수 있는 행동임에도 불구하고 여론을 봤을 때는 지지층에다가 플러스 알파로 조금 민감하게 왜 이 시점에 대법원이 이렇게 판결을 하는 부분도 있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네. 이 부분에서는 우리가 조금 더 세게 들어가더라도 크게 무리는 없을 것이라는 판단이 하나 있을 것이고 두 번째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금 돌다리 두드리기 전략으로 집권 이전 또는 집권 이후에 생길 수 있는 모든 리스크들을 하나하나 줄여가고 있는 단계거든요. 예. 근데 이 상황에서 국민의힘은 굉장히 지리멸렬한 상황이기 때문에 사법부가 돌출하는 리스크가 될 수 있다고 보고 미리 사전적으로 여러 가지 작업을 하는 그런 단계라고 해석을 하는 시각이 일반적입니다. 이동수 대표는 네. 어떻게 보세요? 저도 이제 일단 그리고 그 이재명 대표가 재판이 아직 끝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제 대선 이후로 미뤄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걸 앞두고 이제 미연에 민주당에서 좀 사법부를 단속하는 측면도 있지 않나. 그런 목적으로 압박하는 부분도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강우신 기자, 수치는 우리가 이야기를 안 한다 하더라도 선거 가까워지면서 각 후보들 캠프도 이제 지지율에 상당히 신경을 많이 쓰는 그런 모습으로 보입니다. 자, 각 후보 캠프 우리가 뭐 3자 구도로 이야기를 하니까 이재명 후보, 김문수, 이준석 후보 득표율 목표와 전략은 어떻다고 봐야 될까요? 이재명 후보 쪽의 전략은 확실합니다. 지금 중도 보수를 계속 가는 것도 그렇고 과반 득표는 물론이고 김문수 후보하고 더블 스코어 이상의 차이를 벌려서 말 그대로 압도적인 승리를 해야 한다는 게 명확한 이 목표로 세우고 있고요. 이 전략에 맞춰가지고 지금 여러 캠페인들을 진행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즉 단순히 이기는 것만이 아니라 말 그대로 압도적으로 이겨야 다음 선거도 그렇고 바로 인수위 없이 출범할 새 정부가 탄력을 받고 여러 정책들을 추진할 수 있다. 특히나 소위 말하는 이 내란 진압 요거를 제일 정치적 목표를 삼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거를 좀 선점하려는 걸로 보이고요. 김문수 후보 같은 경우는 좀 역전을 해야 되는 상황인 건데 역전 시나리오를 그리기 위한 추세, 동력을 만들기가 조금 어려워서 그 부분에 좀 난을 많이 겪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확실히 지금 뭐 여론조사 기관마다 조금씩 다릅니다만 이게 막 격차가 좁혀지고 있다 따라하고 있다 이런 느낌은 잘 들고 있지 않은 상황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반전의 계기를 만들기 위해서 윤석열 전 대통령 탈당 문제로 내부 갈등을 하고 있는 것이고 한쪽으로는 이준석 후보한테 계속 러브콜을 보내면서 그러니까 이준석 후보가 언론사 기자들과 만날 때마다 어느 현장이든 항상 그 단일화 하실 거예요? 이거를 지금 질문받게 만드는 상황이 된 거죠. 네.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는 당연히 이제 본인은 당선이 목표라고 하고 있습니다만 당연히 이제 금방 바로 되는 것이 아니라 여기도 약간 추동력이 필요한데 그 터닝 포인트를 10%로 보고 있습니다. 여론조사에서 두 자릿수 10%가 나오게 된다면 이 기준이 지금 이 대선에서 선거자금 절반을 보전받는 비용인 거잖아요. 한 번 이걸 넘어가게 되면 김문수 후보와의 격차를 확 좁힐 수가 있게 되고 그러면은 지리멸렬한 김문수 후보 지지를 오히려 이준석 후보가 흡수를 해가지고 그 발판으로 추격이 가능하다. 이런 시나리오를 그리고 있기 때문에 당장 이 기간 안에 이벤트를 만들어서 TV 토론을 기점으로 해서 10%를 넘어보겠다. 이게 주요 목표고요. 뭐 그 외에 이제 권영국 민주노동당 후보 같은 경우에는 심상정 후보가 최대 얻었던 6%를 이제 목표로 잡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네. 이성택 기자, 이번 대선의 또 묘한 장면 중에 하나는 보통들은 이제 후보들이 어떤 지역을 방문할 때 최대한 겹치지 않게 그렇게 서로 그걸 고려를 합니다. 감안을 하는데 이번 경우에는 TK에 후보들이 또 몰려가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이른바 TK 목장의 결투라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이유는 뭡니까? 일단 그만큼 국민의힘이 지금 지지세가 좀 떨어지다 보니까 전선이 많이 아래로 많이 밀렸다는 뜻으로 동쪽으로 남쪽으로 많이 밀려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오히려 민주당의 경우에는 적진이라고 표현하기 좀 그렇지만 상대 진영의 가장 심장부를 가장 그 강력하게 공략을 함으로써 추가로 이제 외연 확장의 기회를 넓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고 이준석 후보의 경우에도 개혁신당도 범보수 진영에 속해 있기 때문에 결국에 대구 경북에서 손을 들어줘야지만 이번 대선도 그렇고 앞날 이준석 후보의 앞날이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공을 들인 상황이기 때문에 말씀하신 TK 목장에 혈투하는 말이 또 나오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고 또 이제 보통 통상 TK에서 바람이 좀 많이 불어주고 압도적으로 지지를 좀 해줘야 PK로 좀 분위기가 흐르고 강원권으로 좀 흘러서 나머지 호남 내지 수도권에서 민주당한테 지는 부분을 좀 벌충하는 것들이 그동안에 이제 국민의힘의 선거 승리 공식이었기 때문에 TK에서 먼저 좀 바람을 좀 일으켜보자 이런 노력을 여러 가지로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어떻습니까? 이번 대구 경북의 득표 이재명 후보가
2012년 대선에서 박근혜 후보가 얻었던 51.6% 87년 직선제 개헌 이후 유일한 과반 득표입니다. 당선자 중에서. 자, 그 목표를 향해서 TK에서 30% 이상 득표를 해야 된다 이런 목표를 그렇죠. 세웠다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재명 후보의 TK 공약 박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전망하시는지요? 뭐 오늘 현재까지 시점으로 보면 상당히 그 작동하고 있는 게 아닌가, 기능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어요. 특히 더구나 안동 출신이기 때문에 그 동안에 어떻게 보면 그 호남 정당이 PK 출신 후보로 그 정권을 장악해 왔는데 이제는 다수파가 돼서 이제 TK 이제 영남의 본진으로까지 이제 그 진출을 한 셈이 된 거고 뭐 부산 경남에서는 오히려 김문수 후보보다 앞선다는 지지도 나오는 걸 보면 지금 이번에 그 TK 대구 경북을 제외한 거의 전 지역에서 어제 오늘 나온 조사들에서 보면 대체로 앞서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데 그러면서 보면 내부적으로 정한 아마 과반 플러스 뭐 최대한 뭐 60%까지 지향하는 그런 목표에 부응하려면 이 영남 특히 이 대구 경북 지역에서의 득표율이 결정적이지 않겠는가. 그러면서 보면 오늘 현재 시점으로 보면 지난번 30% 가까이 얻었던 득표율보다는 좀 높게 나오지 않겠는가. 네. 그건 이제 역설적으로 이재명 후보에 대한 호감도라든가 또는 지지가 상승한 측면도 있겠지만 결국 국민의힘의 어떻게 자중질환과 어떻게 보면 더 이상 지지할 수 없겠다라고 유권자들을 만든 효과가 결부돼서 이런 결과가 이어지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네. 3년 전인 지난 대선에서는 20대 대통령 선거에서는 이재명 후보가 TK 지역에서 25%가 되질 않았거든요. 그게 이번에 어떻게 되는지 주목되고 있는데 자, 이 시점에서 김문수 후보도 더군다나 TK 출신입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 표를 뺏기면 다른 지역에서 표를 뺏기는 것보다도 더 김문수 후보는 치명적인데 문제는 뭐냐면 한덕수, 한동훈, 더군다나 TK 전 대구시장을 역임했던 홍준표 전 시장까지 지금 도움의 손길은 못 주는 상황이거든요. 이 점은 어떻게 보시는지요? 네, 저는 뭐 한덕수 전 권한대행 같은 경우에는 차치하더라도 좀 한동훈 이제 전 대표라든지 아니면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이렇게 도와주지 않고 있는 모습은 저는 오히려 국민의힘의 책임이 가장 크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돼요. 왜냐하면은 이분들이 이제 치열하게 경선을 치르고 이제 김문수 후보자를 선출을 했는데 그분을 또 바꾸겠다고 이제 지난 10일 날 그 사단이 났던 거잖아요. 근데 예. 제 주변에도 보면은 이제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 여부와 관해서도 비판이 많지만은 그거보다 오히려 그날 있었던 그 후보 교체 사태 이게 이제 훨씬 더 큰 영향을 끼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많이 드는데요. 이제 국민의힘 지지하시는 분들 얘기 들어보면은 아니 어떻게 이 정당이 이런 이 상식적인 절차적인 정당성까지 깡그리 무시하면서 이제 외부에서 후보를 데려오려고 할 수 있느냐 뭐 이거에 대해서 이제 비판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그리고 또 이 부분에서 이제 뭐 한 전 대표라든지 홍 전 시장 같은 경우도 개인적으로 이제 실망을 많이 한 상황이고 그래서 저는 이 TK에서도 이제 이분들에게 이제 지원 사격을 받기에는 좀 어려운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이성태 기자가 아까 이 한동훈 전 대표 캠프에서 있었던 이제 김종혁 전 최고위원 이야기도 했는데 네. 이제 18일밖에 안 남았습니다. 도와도 최대 18일을 돕는 건데 한동훈 전 대표 또 한덕수 전 총리 쪽에서 직접 나설 움직임 감지되고 있는 게 있습니까? 먼저 좀 분리해서 설명을 드리면 한덕수 전 총리 같은 경우에는 여러 그 루트로 한번 확인을 해봤는데 지금으로서는 단일화 과정에 뛰어든 것만으로 내가 할 도리는 다 했다. 이렇게 좀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도움을 좀 주기는 어려울 것 같은 분위기가 좀 많이 있고요. 물론 국민의힘에서는 계속 좀 러브콜을 하고 있습니다만 좀 어려워진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보는 시각이 많고요. 한동훈 전 대표 같은 경우에는 그 한동훈 전 대표를 지지하는 의원들 사이에서도 상당히 의견이 좀 갈리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 경우에는 결국에는 그래도 안철수 의원처럼 뛰어서 좀 도움을 줘야지 후위를 도모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아니 명확한 조건 이 조건들이 어렵지도 않은데 윤석열 전 대통령하고 절연하라 계엄에 사과하라 이 두 가지를 약속을 못하는데 어떻게 들어가냐 그럼 명분이 없는 것이다. 오히려 한동훈 전 대표의 장래에 부담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그 두
안에서 그 두 의견이 좀 엇갈리고 있어가지고요. 마지막까지 좀 상황을 볼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저는 한동훈 대표가 전 대표가 이제 관망을 하는 게 그런 이유도 있는 것 같아요. 그 말씀해주신 이유도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하고 그 지난 총선 보면은 한동훈 전 대표가 그래도 최전선에서 나름 이렇게 고군분투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 당시에 이제 윤석열 대통령 뭐 대파 논란이라든지 아니면 의대 증원 논란들 불거지면서 또 여론도 많이 기울어져가지고 참패를 했는데 예. 그 이후에 이제 국민의힘에서 이 대두된 게 이제 한동훈 책임론이었잖아요. 그러니까 한동훈 당신이 잘못했으니까 진 거다. 근데 이제 한동훈 전 대표 같은 경우에는 그때 선거 누구 때문에 진 거냐? 윤석열 전 대통령이 뭐 국방부 장관 막 호주로 보내고 이런 것 때문에 논란 생겨서 진 거 아니냐라고 좀 비판을 했던 거잖아요. 그래서 이번에도 아예 그럼 본인이 발을 안 담그겠다. 한번 나 없이 해보고 그때도 과연 책임론을 물을 것이냐라는 생각도 저는 있지 않나 이렇게 좀 짐작을 하고 있습니다. 박 교수님께서는 한동훈 전 대표의 입장, 스탠스 어떻게 보시는지? 일단 기본적으로 도우는 게 맞죠. 그 조건을 붙이는 거는 뭐 내부적으로 뭐 어느 정도의 뭐 이야기를 할 수는 있겠지만 그것이 전제 조건이 돼서 이 당의 후보가 정해진 상황에서 그 당의 일원으로서 역할을 하지 않겠다고 하는 거는 그렇게 썩 바람직한 모습처럼 보이지는 않는데 한동훈 대표도 너무 조바심을 낼 필요는 없지 않나 생각이 돼요. 어차피 시간은 그의 편이고 지금 대선 후를 생각한다면 오히려 옵션은 그 누구보다도 많을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 면에서 보면 좀 더 대국적인 견지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되는데 어찌되었든 그만큼 지금 그 국민의힘이라는 당의 어떤 상황을 그 대변하는 웅변하는 게 아닌가 싶고 결국은 이게 이제 김문수 후보에게로 모든 게 향하게 될 수밖에 없어요. 결국 후보가 만들어내지 못했다는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고 그건 뭐 능력인지 의지인지 모르겠지만 결과적으로 후보에게 뭐 비판도 크레딧도 함께 가는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가구식 기자 지금 속보 내용이 들어와 있습니다. 한동훈 전 대표가 SNS에 김문수 후보에게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와 18일 전까지 절연하면 승리할 수 있다. 사실상 선거 지원하겠다라는 데드라인의 의미로도 볼 수 있는데 18일이 왜 18일일까요? 이 대통령 후보 TV 토론 첫 TV 토론이 있는 날이거든요. 일요일 날.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어떤 절연하면 내가 도울 수 있고 그렇지 않으면 아니다. 이런 기준으로 봐야 될까요? 그러니까 한동훈 전 대표는 아까 이제 우리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명분이 없다 보니까 쉽게 나서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 건데요. 그러니까 지금 한동훈 전 대표 같은 경우에는 지금 너무 깊이 이번 선거에 개입을 했다가는 조력을 했다가는 선거 끝나고 나서 대선 패배에 공동 책임론을 쓸 수밖에 없다라는 딜레마가 하나가 있습니다. 근데 또 동시에 안 뛰자니 당이 어려울 때 당신은 뭐 한 거고 이제 와서 또 당권 잡으려고 하냐는 비난을 들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 후보가 결단을 해가지고 최소한 이 정도는 해줘야 내가 들어올 수 있는 공간이 열리지 않겠느냐라고 공개적으로 SNS를 통해서 이야기를 한 거죠. 결국 TV 토론에서 첫 TV 토론 물론 주제가 경제로 잡혀있긴 합니다만 결국에는 어떻게든 되든 다른 후보 누군가는 윤 전 대통령과의 관계, 절연 문제에 대해서 끄집어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정리하자라는 건데요. 결국 이것도 김용태 현 위원장도 그렇고 한동훈 전 대표도 그렇고 모두가 김문수 후보를 압박하는 가운데 김 후보가 과연 이에 대한 명확한 답을 할 것인가 이게 좀 물음표인 상황이고 사안의 민감성을 고려해서 이제 오늘 김문수 후보가 기자들과 한 번도 백그라운드 브리핑을 하지 않았습니다. 아 지금까지요? 네, 오늘 이제 첫 공식 일정 들어가면서도 경기 일정도 있고 했는데 어제 기자회견에서 이제 헌법재판소 언급을 한 이유로 리스크라고 판단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오늘 기자들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기자들과의 백그라운드 브리핑은 없었던 상황입니다. 네, 헌법재판소에서 어떻게 8대 0이 될 수 있느냐 그 부분 말씀하시는 거죠? 네, 맞습니다. 이승택 기자, 그래도 우리가 정책도 좀 짚어보겠습니다. 이재명 후보 또 김문수 후보가 이제 10대 공약을 발표했는데. 이 발표된 공약 중에서 제일 좀 눈여겨볼 부분, 핵심 공약 내용 있다면 좀 소개를 해주시죠. 이제 핵심 공약이라 하면 후보별로 1번에서 10대 공약을 발표했는데 우선순위를 한단 말이죠. 그래서 1번 공약이라는 게 상당히 의미가 있습니다. 그럼 후보가 다른 것보다도 가장 우선적으로 추진하겠다 이런 그 비전을 담고 있는데요. 우선 소개를 순서대로 해드리자면은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는 세계를 선도하는 경제 강국. 이거였고요. 네.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는 기업하기 좋은 나라 일자리 창출 이거였고 이준석 후보는 대통령 힘 빼고 일 잘하는 정부 만들기. 그 전부 경제 키워드라고 볼 수 있죠. 그리고 이제 권영국 후보인가요? 권영국 후보 같은 경우는 이제
지위가 불안정한 저임금 노동자의 권리 보장. 네. 큰 틀에서 전부 이제 경제 키워드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론조사에서 지금 경제가 워낙 어렵다 보니까 경제 안정, 경제 활성화를 원하는 굉장히 민심들을 부응해서 이런 그 경제 관련 공약을 1번으로 내거는 모습입니다. 네. 좀 다른 후보들과 확연히 차이가 나는 그런 공약이 있을까요? 다른 후보와 확연히 차이가 나는 공약 중에서는 이제 그 이재명 후보 그리고 김문수 후보를 크게 비교해 보면은 예. 둘 다 경제를 앞세우긴 했지만 사실 안을 들여다보면 상당히 다르거든요.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에는 사실 국가가 굉장히 주도하고 특별 산업에 지원을 해서 산업을 육성하겠다 이런 부분이 굉장히 강하고요. 김문수 후보 같은 경우에는 기업하기 좋은 나라라고 해서 국가는 좀 뒤로 물러나고 기업들이 나서서 일할 수 있겠다. 일할 수 있게 그 판을 깔아주겠다 이런 큰 틀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뭐 눈에 띄는 공약으로 얘기할 것 같으면 이준석 후보 얘기를 한번 하면은 이준석 후보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여러 가지 구치소랄지 교도소랄지 이런 시설에서 그 노역이 부과가 되는데 실제로 생산성이 좀 낮고 이거는 거의 일을 시키기 위해서 그냥 시키는 수준으로만 진행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좀 산업화 좀 더 키워가지고 그 규모의 경제를 만들어서 정말 좀 생산성을 낼 수 있게끔 하겠다. 그래서 또 이제 교정 그리고 노역도 현실화할 수 있겠다 이런 공약을 내걸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걸 여쭤본 이유는 이번 일요일에 있을 첫 번째 TV 토론의 주제가 바로 경제입니다. 박 교수님께서는 사실 토론을 통해서 후보자들도 또 특히 이제 쫓아가는 후보들의 경우에는 상당히 TV 토론이 또 중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얼마나 많은 유권자들이 표심을 변화시킬 수 있을지는 몰라도 자, 첫 번째 TV 토론의 가장 큰 쟁점 경제일 수도 있고 뭐 다른 이야기를 또 꺼내들 수도 있겠습니다. 뭐가 될 거라고 보시는지요? 일단 경제 분야 토론이니까 또 세 후보 중에 두 후보가 어떻게 됐든 간에 경제를 가장 우선적으로 방점을 찍은 공약으로 제시했기 때문에 근데 이번 대선에서 공약이 얼마나 크게 주목을 받을까라고 하는 의심이 좀 들어요. 그러니까 이제 정치적인 물론 선거라는 자체가 정치적이긴 합니다만은 그 안에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을 수 있는데 이번 경우에는 이 조기 대선은 상대적으로 공약에 대한 비중이 좀 적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부분. 결국은 다 잘 살게 하겠다라는 건데 그를 어떻게 할 것이냐를 놓고 이제 의견이 다른 부분에서 쟁점이 되지 않겠나 생각이 되고 예. 특히 저는 김문수 후보가 이재명 후보에 대한 공격보다도 이준석 후보가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 하는 공격, 특히 그 경제 정책 등과 관련해서 이 포퓰리스트적이라고 하는 언급을 많이 사용하고 있거든요. 이준석 후보가 그런 면에서 이 양자 간에 상당히 그 내용을 둘러싼 또는 공방이 치열하지 않겠는가. 그런 면에서 보면 김문수 후보가 상대적으로 이 부분에서 조금 더 뭐랄까요. 뭐 가려지진 않더라도 조금 초점에서 흐려지지 않겠나 하는 면에서 특히 이게 첫 번째 토론이 특히 중요한데 이게 이제 뭐 단일화까지는 아직 뭐 언감생심 뭐 또는 어불성설이겠지만은 어떻게 보면 그 계기 뭐 한동훈 대표가 무슨 이유로 18일을 데드라인으로 정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쨌든 첫 번째 토론회가 갖는 그 상징성과 그 의미 그리고 그 후에 어떻게 보면 후폭풍 이런 것들의 의미에서 보면 이재명 대 이준석의 대결 이 좀 더 이번 경제 토론에서 초점이 되지 않을까 네. 생각합니다. 이동욱 대표 경제 관련 내용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첫 번째 TV 토론이기 때문에 사실은 뭐 주제에 꼭 국한되지 않고 또 자기 하고 싶은 이야기는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번 TV 토론의 가장 큰 쟁점이 될 만한 내용이 있을까요? 저는 아무래도 이제 이재명 후보의 공약을 놓고 이제 이준석 후보의 매서운 공격이 좀 있지 않을까. 저도 이제 이 부분에선 박명호 교수님 의견이랑 똑같은데요. 네. 지금 이제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가 안고 있는 과제가 저는 크게 두 가지라고 봅니다. 일단 첫 번째로는 중도표를 확실하게 가져가야 되고 또 이제 보수 지지층의 표를 잠식해야 되는 과제가 있는 거잖아요. 일단은 그 보수 지지층 표를 잠식하는 데 있어서 지금 이준석 후보가 메시지를 내는 게 본인은 이제 이재명과 잘 싸울 사람이다. 김문수 가지고는 이재명을 견제하지 못한다. 이런 메시지를 계속 내고 있거든요. 동시에 이제 이재명 대표가 과거에 주장했던 뭐 기본소득 같은 것들, 이제 이런 국가 주도의 성장 이거에 이제 허점 같은 것들을 계속 이제 공격을 하면서 이제 중도층의 포인트를 따려고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저는 이번에 이제 어떤 소재가 다뤄지느냐보다 토론에서 어떤 구도로 진행이 되느냐가 훨씬 더 좀 눈여겨볼 만한 포인트가 아닐까 생각을 네. 합니다. 가구식 이제 취재 열기도 이번 대선에 뭐 열기와는 무관하게 첫 번째 토론이기 때문에 높을 걸로 보이는데 지금 취재하는
입장에서는 어떤 내용들이 주로 거론될 것으로 보시는지요? 사실 경제 상황이 굉장히 안 좋은 건 맞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뭐 민생 경제도 안 좋고 내수도 침체돼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비록 이번 그 선거가 정책 실종 선거라는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누가 이 위기를 가장 잘 돌파할 것인가에 대한 어떤 뭔가 이미지 메이킹을 위해서더라도 각 후보들이 열심히 할 것이고 특히나 지금 조기 대선으로 빨리 치러진 선거이기 때문에 진지전을 통해 가지고 막 표를 막 훑고 다니고 이걸로는 좀 표가 한계가 있거든요. 공중전, 여론전을 통해서 뭔가 표를 많이 끌어와야 될 때 최대 미디어 이벤트는 역시나 TV 토론일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아까 뭐 여러분들이 잘 언급을 해주셨습니다만 기본적으로 김문수 후보 같은 경우에는 이준석 후보를 비판하기 좀 모호해요. 왜냐하면 나중에 결국 단일화 손을 내밀어야 되기 때문에 크게 각을 세우기가 어렵거든요. 아하. 하지만 이준석 후보는 나는 단일화 안 할 건데 하고 오히려 김문수 후보도 비판할 수 있죠. 이거 내가 훨씬 선명하다. 그리고 이재명 후보를 향해서도 내가 김문수 후보보다 이재명 후보를 더 잘 싸울 수 있어. 이것도 보여줘야 되기 때문에 본인의 장기를 가장 10분 발휘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 이재명 후보는 집중 공격을 받을 수밖에 없고 여기에 플러스 제가 조금 이제 관심을 개인적으로 두고 있는 거는 권영근 민주노동당 후보 같은 경우에 어쨌든 이 본선 TV 토론에 같이 승선을 해가지고 토론을 하거든요. 근데 예. 이전에도 항상 진보정당 후보들, 과거에 심상정 후보도 그렇고 이정희 후보도 그렇고 TV 토론에서 항상 뭔가 빛을 발하면서 개인적기를 많이 돌파를 해냈다는 모습을 보였고 이게 또 본인의 당선에 그걸 할 것까지는 아니겠지만 누군가에게 당락을 결정할 정도의 어떤 이벤트는 분명히 만들 수가 있거든요. 이 부분도 좀 재밌게 볼만하다. 그래서 결국에는 제3후보라 불리는 이준석 후보와 권영국 후보가 수성을 해야 되는 이재명 후보 그리고 추격해야 되는 김문수 후보의 발목을 잡을 수가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참 예상 우리가 뭐 어떻게 토론이 진행될지 참 예측 불가인 그런 또 사항도 강호신 기자가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자 이제 거의 마무리할 시간이라서 이준석 후보 단일화 얘기가 나오는데 이게 정말 추진된다면 사실은 25일 날 투표용지 인쇄에 들어가나요? 논의도 하게 된다면 다음 주에 되어야 되는 상황인데 이동수 대표부터 먼저 한 뭐 30초, 40초 정도 단일화였고요. 김문수 후보와 이준석 후보 간의 단일화 어떻게 보세요? 저는 절대 안 할 것 같은 게요. 일단 단일화의 대전제가 합쳐서 이길 수 있다라는 어떤 그 좀 가능성이 보여야 되는데 과연 예. 지금 두 후보가 합쳤을 때 이재명 후보에 이길 수 있을까? 그것보다는 이준석 후보 입장에서는 차라리 본인의 어떤 비전이나 이런 것들을 확실하게 제시하는 게 나중에 정치 행보를 위해서도 훨씬 도움이 되는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어려울 것이다. 자, 박명규 교수님. 글쎄요. 뭐 이제 마지막 남은 변수이자 어떻게 보면 가능성이라고 볼 수 있는데 물론 그거 한다고 해서 이긴다는 보장이나 역전 가능성은 뭐 쉽지 않다고 생각하고 결론만 말씀드리면 이준석으로의 단일화 아니고는 이제 오히려 단일화를 변수로 볼 수 있는 건 없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단일화를 그러면은 짧게 위에서는 김문수 후보가 또는 국민의힘이 어떤 제시를 해야 된다고 보시는지요? 뭐 단군 일의 최고의 몸값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준석이 후보가 되지 않는 조건으로 할 수 있는 조건은 없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미 뭐 할 거 다 한 본 상황이기 때문에 더구나 신뢰를 할 수 없는 상대라고 볼 거거든요. 그런 면에서는 뭐 요구 사항을 100% 수용하지 않으면 예. 그건 전 후보 이준석으로의 단일화 이외에는 대안이 없다. 알겠습니다. 아주 단일화가 매우 어렵다라는 말씀으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KBS 열린 토론 정치가 소식통에서 전하는 국회 안팎의 소식 정치가 중계 이것으로 모두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분 토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KBS 열린 토론 배종찬이었습니다.